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2022년에 시작했는데 2026년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최근 이란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 갑자기 발생한 급변 사태라 증시도 널뛰기를 거듭하는 등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계 경제와 우리의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 투자자로서 생각해봐야 할 이란 전쟁의 여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3월 1일에 아침에 이 뉴스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인 하메네이가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다는 뉴스였는데요. 겉보기에는 한 200년은 해먹을 것 같은 철권 통치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세계 경제가 크게 출렁이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가 엄청난 변화를 보였습니다. 3월 1일은 일요일이었고 3월 2일은 3.1절 대체공휴일이라 한국 증시는 3월 3일에 개장했죠. 이때 코스피가 7%나 빠지더니 둘째 날에는 무려 12%나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에는 사람들이 이건 좀 오바인가? 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10%가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3.1절이 없으니 3월 2일에 개장을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정작 3월 2일에는 증시가 비교적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크게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한국 주식시장은 개장을 안 해서 무기로 돌아갔죠. 이 사태의 이해를 위해 이란의 현대사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은 원래 황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팔라비 2세라는 황제가 1970년대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도 황제 본인을 비롯해 이란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이슬람이었습니다만 황제가 강력한 세속주의와 친서구 정책을 펴면서 여성들이 히잡도 안 쓰고 다니는 등 자유로운 서구식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아무리 선진화된 정책을 도입해도 국민의식이 후진적이면 결국 퇴보한다는 것을 이란은 증명했습니다. 팔라비 2세의 몇 가지 실책이 겹쳐서 이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황제가 퇴위하고 공화국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국민의 뜻을 모아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슬람 극단주의 종교 지도자인 호메인이었습니다. 호메인이 사후에는 역시 극렬 반서방 이슬람주의자인 하메네이가 집권해서 바로 저번 달까지 이란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팔라비 2세에게는 레자 팔라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란 제국 시절에는 황태자였고 재위를 이었으면 팔라비 3세가 됐겠지만 혁명이 일어나면서 망명해서 지금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번 하메네이 피살로 레자 팔라비가 황제로 등극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 정세에 대해서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중동 정세는 굉장히 복잡해서 하루아침에 끝날 만한 일이 아닙니다만 크게 보면은 종교 삼국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여기 있는 굉장히 이 땅덩이가 작은 나라인데 여기서 가장 작은 나라니까 세력도 가장 미미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스라엘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란이 여기 있죠. 이슬람교 시아파를 믿고 있고요. 페르시아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말고도 산발적인 어떤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 같은 세력들이 있어서 다 합쳐서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 저항의 축이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다르게 결국에 이란 원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군벌 세력들은 사실상 이란이 자금 지원을 해서 먹여 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슬람교 수니파 세력들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아랍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 같이 아랍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랍어와 수니파로 대동단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UAE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각자 입장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느슨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3파전이니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인 이스라엘에 맞서서 같은 이슬람교끼리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상대하는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고 국민 감정도 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뭐에 가깝냐면 유대교 세력인 이스라엘과 수니파 세력이 합쳐서 이란을 따돌리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결국에는 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철천지 원수에 해당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중간에 요르단과 시리아가 있어서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란은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뭐 이스라엘은 IT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을 육성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서로 업무 영역이 겹치는 것도 아니고 뭐 왜 원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내려온 굉장히 유서 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보자면 이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국시대가 뭐냐면 이렇게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일본이 갈갈이 찢겨져서 각 지방마다 나라가 들어선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싹 통일해서 하나로 합쳤다는 것이죠. 이렇게 통일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내부의 반란 세력, 즉 불만 분자들이 들끓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 외부에 있는 조선을 치자, 이러한 전략으로 같은 일본이라는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 애국심을 자극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현대까지도 통하고 있는 유서 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이 그러하고요. 또 푸틴이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또 서방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역시 이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이 공격받았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무엇이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쪽은 이제 보통 걸프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페르시아만입니다만 이 페르시아만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란의 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아랍 국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보통 The Gulf, 우리말로 하면 그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영어식 명칭을 차용해서 걸프라고 부르는 일이 많죠. 이 걸프와 큰 바다, 인도양으로 통하는 요 작은 해협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름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굉장히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란이 막아버리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걸프에서 큰 바다로 나가는 출구는 호르무즈 해협 딱 하나뿐이고요. 여기가 막히면 이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분의 석유들이 수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걸프에서 전체 세계 석유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막혀버리면 세계 석유 경제가 파탄하는 결과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을 때 바로 지금이죠. 지금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 건드리지 마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폐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란 해군이 괴멸되었기 때문에 뭐 해협 폐쇄한다고 맘대로 폐쇄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가 워낙 좁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대포 몇 개 놓고서는 빵빵 쏘면은 도저히 배가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가 돼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트럼프의 계획은 무엇이냐? 라고 열심히 기사들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미국도 오일 쇼크 공포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아니, 그럴 거면은 하메네이를 죽이기 전에 대책을 세웠어야 맞죠? 그런데 굉장히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이제 이란에서 그럼 하메네이를 죽이면 누가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냐? 미국에서 점 찍어놓은 몇 명이 있었는데 다 사망했다. 그러면은 왜 하메네이를 죽인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 자국민들을 그러면은 하메네이 죽이기 전에 중동권에서 대피를 시켰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 해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하메네이 죽일 기회가 오니까 이때다 하면서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뒷감당이 굉장히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란에서는 원래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메네이 물러가라, 독재자 물러가라, 이런 시위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메네이가 갑자기 외세에 의해서 죽어버리니까 마치 이 명성황후 시해 같은 느낌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완전 독재자에서 순교자로 돌변해버리는 효과가 났습니다. 그냥 시위대만 은근히 지원해가지고 하메네이를 끌어내렸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됐을 것을 괜히 건드려가지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이 원해서 미국이 좀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란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집권을 위해서 이란을 적대시하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략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역시 우리의 적국으로 남는 게 좋겠지? 하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짓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러시아가 얻은 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일단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나 우크라이나 침략했어. 근데 미국도 봐봐. 이란을 침략하고 있잖아. 명분도 없이. 이거 원래 그런 거라니까? 너네가 받아들여. 약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전 세계의 이목이 이란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아웃 오브 안중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을 때 어떤 규탄을 덜 받고 훨씬 부담이 적어지게 된 격이고요. 더군다나 오일머니가 빵빵하게 생겼죠. 왜냐면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은 에너지 위기를 맞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원래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자금력이 약화되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원해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속내를 우리가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략으로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푸틴 본인이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하려는 속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우리 투자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2022년에 시작했는데 2026년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란도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싸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무한히 싸우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다음 주 주말에 갑자기 정상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란이 무조건 항복하고 호르무즈 해협 다시 뚫어주고 친미 정권 들어오고 이러면 굉장히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전쟁이 계속되나 보다 하고서는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정상화가 됨으로써 나는 단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다? 단순한 수혜주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수혜를 받으면서도 주가는 아직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내린 그러한 종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가 있겠냐? 당연히 전쟁으로 이득을 볼 회사는 다 올랐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막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 IXC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iShares Global Energy ETF라는 종목인데요. 엑스모빌, 쉐브론, 쉘, 토탈 이런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지에 있는 선진국 정유 회사들을 주요 주식으로 담고 있는 ET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전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가 엑스모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사우디 아람코가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엑스모빌은 어디에 있냐? 미국 텍사스라든가 남미 같은 데서 석유를 시추하고 있겠죠. 물론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계 최대 회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 아람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단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수출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엑스모빌, 쉐브론, 쉘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원유 가격이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은 중동에는 딱히 유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중동 외부에서 석유를 캐는 회사들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기가 하메네이 사망 직전 2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별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IXC의 투자 비중을 늘려둔다면 이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가 되든 아니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어지든 간에 당연히 종료가 되면은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고 지속되면은 엄청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유럽 방위산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소 아비아시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방위산업체가 있고요. 또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독일 방위산업체가 있죠. 여기 다소 아비아시옹은 주로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는 탱크와 장갑차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맞는데 여기 2월 말 대비해서 보시면 오히려 주가가 그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수혜를 받아야 할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매수의 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회사들이 오르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중동 전쟁이 유럽의 방위산업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모양인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이 회사들도 이득을 볼 기회가 높아지겠죠. 더군다나 러시아의 안보 위협 그리고 미국이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행태에 힘입어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자체적으로 핵무장도 강화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또 이제 라팔 전투기 다소에서 생산하는 전투기죠. 이것을 충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 문제까지 터졌으면 당연히 주가가 폭등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주가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매수의 찬스라고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메네이의 갑작스러운 피살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새 한국 주식시장이 순조롭게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새롭게 뛰어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아마 처음으로 겪는 하나의 시련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나아감으로써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